자, 실마리 뒤집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알파경제 김종영 이사 오늘도 변함없이 자리했고요. DB증권 을지로금융센터 이영로 차장도 수요일을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지수가 조금 열기는 시키고 있습니다. 뭐 조정이라고 하기에도 밋밋하고 여기 바로 또 땡기기도 그건 부담스럽고 연속 상승에 대한 피로감은 분명히 있잖아요. 그러니까 심리적으로는 어차피 대부분 인간이 참여하는 이 거래이기 때문에 좀 조정을 받았으면 좋겠다.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건강한 조정? 항상 뭐 건강한 조정이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장중 조정이 가장 건강하긴 한데, 그렇죠. 예, 그렇다고 이제 뭐 조정한다고 해서 바로 상승하기보다는 일정 부분 상승했으니 이제 미국이 쉬어가는 때 같이 쉬어가는 타이밍을 맞이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렇게 좀 보여지고 있고요. 뭐 달러 환율 부분에 이게 이제 좀 더 원화가 약세가 지속되고 있어가지고 그거 맞춰가지고 외국인도 같이 좀 쉬어가는 타임을 갖고 있는 거 아닌가 좀 보여집니다. 그렇죠. 원화가 지금이 싸다. 환율이 올라서 1,480원대에 지난해 연말에 이제 1,480원을 넘어가니까 바로 개입이 들어와서 1,420원대까지 그냥 확 밀어버렸잖아요. 예. 뭐 이게 좋은 건 아닙니다. 변동이 이렇게 큰 거 자체가 좀 불편한데 어찌됐건 그만큼 다급성을 보여줬고 당국의 강한 의지까지는 줬는데 만약에 그러면 또 1,480원 근접했다. 그러면 외국인이야 제가. 다시 또 개입 들어와서 환율을 밀어버리면 원화 가치가 올라갈 텐데 그럼 지금 원화 사면 되잖아요. 안 산단 말이에요. 왜 안 살까? 네, 일단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시가총액의 급증 자체가 외국인들 입장에서 부담이 아닌가?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투자할 때 그냥 우리나라 올라갔으면 사고 내려갈 것 같으면 파는 이런 행위를 하는 분도 물론 있겠지만 네. 기본적으로는 우리나라의 전체적인 포션을 정해두고 그 포션에서 덜 채웠으면 채워가는 거고 만약에 너무 많이 채워졌다 그러면 덜어내는 거죠. 지금 우리가 어떻습니까? 4,400, 500에서 600, 700 계속 돌파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특정 종목군들의 시가총액이 막 급증하는 양상이죠. 현대차 같은 기업이 막 10%씩 하루에 오르고 뭐 이러다 보니까 그들의 이제 포트폴리오의 전체적인 모델의 비중이 있을 텐데 그냥 막 삐쭉삐쭉 튀어나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걸 뭐 물론 여러 가지 뭐 그 개별 종목의 파생 상품들을 통해서 다 관리하고 있겠지만 그런 식의 이제 에러가 발생한 것들은 당연히 잘라낼 수밖에 없고 오늘도 보시면 뭘 제일 많이 팝니까? 주가가 단기적으로 가장 많이 올라갔던 반도체하고 자동차를 많이 팝니다. 네. 그 외 나머지 종목군들 파는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살 때도 그런 종목만 샀지만 그들 종목이 이제 워낙 급등해서 소위 이제 어느 정도의 뭐 지수 개념의 트래킹 에러 같은 것들이 발생하고 싶으면 그런 것들의 잔가지를 잘라내는 정도라고 보시는 게 저는 맞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게 뭐 외국인들이 정말로 우리 시장 아래로 보고 팔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렵고 환율과 관련해서는 환율 물론 부담스럽죠. 그다음에 환율 이렇게 올라가면 다 아시겠지만 서민층만 죽어나는 상황이거든요. 일본처럼 서민층이 가장 힘들고 일본도 오늘 또 사상 최고가 쓰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일본도 주식 들고 있는 사람은 전혀 지금 뭐 두려움이 없습니다. 계속 신고가거든요. 그래서 뭐 올라가나 아까 일본 주식 쭉 한번 살펴봤더니 반도체주가 오늘 또 폭등하고 있어요. 어드밴스트, 뭐 도쿄 일렉트론 이런 거 막 폭등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 올라가는 그런 추세를 본다면 뭐 시장에 있는 전반적인 추이나 이런 것들은 제가 보기에 큰 문제는 아니고 또 하나 우리가 살펴봐야 될 지표는 바로 5년물 CDS죠. 변화 없거든요. 환율이 계속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도 5년물 CDS는 별로 움직임이 없습니다. 우리나라 CDS가 의미가 없어서 그래라고 뭐 또 반문하신다면 제가 할 말이 없는데 네. 어쨌든 국가의 어떤 전반적인 리스크를 우리가 감당한다고 많이 얘기하는 5년물 CDS는 최저점 찍고 약간 올라오긴 했지만 계속 평활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환율이 올라가는 게 분명히 불편하고 문제긴 하지만 이게 진짜 뭔가 우리에게 큰 리스크를 줄 만큼의 문제인가는 저는 좀 고민이 필요하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뭐 당장 도출되는 문제가 환율 때문에 뭐다라고 그냥 불안한 심리는 좀 있지만 그게 뭔가 지표상으로 확 나타나는 것이 없기 때문에 말씀하신 이제 CDS, 크레딧 디폴트 스왑이라고 하는 신용부도 스왑 프리미엄은 뭐 움직이지는 않고 있는 건 맞는 것 같고. 뭐 추가적으로 좀 말씀드리자면은 어쨌든 지금 예전에 환율이 원화가 약세를 갈 때라든지 이럴 때 보게 되면은
어떤 뭐 기업의 실적이 안 좋다는 국가적인 문제가 있다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해서 국지적인 이제 리스크라든지. 환율에 이제 강한 영향을 좀 미쳤던 부분들인데 네. 지금 계속 이제 약세를 이제 가는 부분들은 아마도 이제 그 일본 엔화하고의 그 커플링 연동성. 이 부분 때문에 좀 이제 같이 연동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아까 방금 말씀하셨던 그런 위험 지표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변동이 없고 환율 부분만 이렇게 움직이는 부분들이 아닌가. 좀 그리고 지금 보시게 되면은 한국 기업들에 대한 그 영업이익이라든지 그 매출액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상당히 전망치가 높게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기업적인 문제라든지 뭐 이런 경제적인 뭐 이런 문제라기보다는 그 엔화하고의 커플링 쪽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냐 미장의 한국인들이 이제 서학개미들의 투자 규모 뭐 이런 부분들도 어느 정도 좀 작용을 해서 하고 있는 게 이제 환율이 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 아닌가 좀 보여집니다. 보통 이제 수급으로 저희가 판단할 때 서울안시에서 수출 업체에 달러 벌어들인 거에 대한 내고 물량 그리고 또 이제 수입 업체가 결제를 해주는 결제 수요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내고 물량이 거의 없어요 지금. 그렇게 네. 돈을 잘 번다는데 기업들도 물론 나름의 전략이 있지만 그렇다고 정부가 강제해서 달러 가지고 있는 거 다 파세요. 뭐 유보율 쌓아놓으면 세금 매길 거예요. 이러고는 할 수가 없는 거겠죠. 대부분 이제 뭐 해외 지사에서 벌어들인 달러라든지 뭐 수출했던 물량들 그쪽에 그쪽에 일단은 계정에. 지금 파킹돼 있는 상태고 이게 이제 들어오기가 좀 쉽지 않은 게 이제 투자를 하라고 하니까 네. 거기에다가 이제 또 들어왔다가 다시 갔다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이제 부담감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이제 뭐 좀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요번에 이제 트럼프가 했던 관세 부분에 대해서 미국의 대법원 판결에 하게 되면은 만약에 그러면은 한국이 투자하기로 했던 부분들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안 줘도 된다라는 이런 이야기들도 있어요. 그거는 쉽지 그거는 않을 겁니다. 쉽지는 않겠지만 결정을 했기 예. 때문에 이미 투자하기로 했다 그러는 걸 번복해가지고 관세 때문에 뭐 관세 판결 때문에 그렇죠. 다시 조정합시다. 이렇게. 그리고 한국 입장에서도 어쨌든 그거는 전략적으로 투자하는 개념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네. 다만 이제 그게 심리적으로 조금 환율은 약간 변동을 좀 줄 수 있지 않을까.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환율 그러니까 조정의 빌미 뭐 이 적정한 비유는 아닙니다만 울고 싶을 때 뺨 맞는다요? 때린다요? 때린다. 때린다인가요? 네. 하여튼 그런 걸 굳이 환율로 갖다가 이제 기준점을 잡기는 좀 모호한 부분은 없지 않아 있긴 한데 시간의 차이, 환율이 이 정도로 계속 오른다 그러면은 분명히 인플레이션이 엄청 자극을 받을 거라고요. 아까 이제 얘기했죠. 위안화는 절상되고 원화는 절하되니까 위안화 원 환율이 지금 연초 204원에서 지금 211원까지 5%가량 조금 확대하면은 올랐단 말이죠. 그럼 중국에서 우리 많이 수입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럼 가격에 전이시키면 당연히 인플레이션이거든요. 그럼 어떻게 그 인플레이션을 제어할 거냐? 금리인데 금통위가 곧 이번 주네요. 자, 금통위 일정을 체크를 못 해봤네. 하여튼 이 도비시한 뉘앙스를 주기가 어려우면은 약간 호키시해 버리면은 자본시장이 또 우당탕탕 걸릴 수 있거든. 하여튼 환율이 여러 가지 피곤한 그 연결 도미노를 형성하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자, 그건 그거고 그걸 덮을 수 있는 거는 주가 올라가면 돼요. 근데 한 가지 이제 반드시 또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환율이 여러 가지 이제 불편함을 나타내고 있는 건 사실인데 우리가 네. 지금 들고 있는 달러 자산 그게 개인이 들고 있던 뭐 기업이 들고 있던 정부가 들고 있던 그것도 역대 최고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처럼 뭐 채무국 엄청난 빚을 지고 있는 채무국이 아니고 외화 자산도 지금 엄청난 채권국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에서 갑자기 뭐 달러가 대거 빠져나갈 만한 그런 뭐 대형 사태가 터진다면 그런 건 모르겠으나 아니고. 그게 아니라면 거기에 대해서 너무 이제 우리가 좀 악재 서사를 부여하는 것은 저는 뭐 경제적으로 맞지 않다라고 보고요. 네. 그래서 분명히 위험한 신호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으로 인해서 뭐 증시가 폭락한다든지 외국인들이 다 떠나간다든지 뭐 그런 현상은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보는 게 좀 더 맞지 않나 이렇게 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 내일이 금통이네요. 예. 네, 내일이 금통이고. 저도 확인해봤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 뭐 그건 그거고 마이크로 그러니까 이게 하여튼 뭐 섹터들이 뭐 잘 되는 거 반도체 뭐 호황 또 알겠는데 네.
재료들이 대부분 이제 노출이 좀 많이 돼서 가격에 반영이 된 건가? 아니면 추가로 뭐 가격에 반영시킬 만한 또 재료가 있을까? 뭐가 있나요? 저는 일단 뭐 가장 중요한 건 일단 수급 부분들인데 어쨌든 기업이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사상 최고의 그 영업 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구가하는 거, 특히 2026년도에 전년도보다 더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연 단위로 보게 되면 2026년도가 가장 크게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 2027년도는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더 계속 가면은 지속될 걸로 예상은 되고 있는데, 또 하나 이제 국가가 정책적으로 이제 그 글로벌 시장에서 요구하는 부분들을 맞춰주려고 하지 않습니까? 시장 개방 부분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을 맞춰주면서 우리나라의 뭐 주식 거래 24시간이요? 네, 뭐 그런 부분들을 맞춰주면서 그럼 브로커들은 어떻게 해요? 24시간 출근해 있나? 뭐 정규장만 그리고 야간 이제 해외를 많이 하다 보니까 증권회사들도 이제 야간조가 있어요. 알죠. 예, 출근하셔가지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어쨌든 뭐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대한민국 주가 지수가 선진국 지수에 편입을 시키려고 하는 부분들. 만약에 이게 편입이 이제 되게 된다 그러면 또 다른 수급 부분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수에 대한 또 다른 상승 부분들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기업 실적이 뭐 지금 뭐 시장 평균 뭐 10배 이상, 11배, 12배 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이 정도 수준 뭐 더 이상 올라갈 수도 있는 부분들이지 않습니까? 미국이나 이런 것들은 30배, 40배도 가는데 이 정도 부분으로 놓게 보면은 시장은 지금 현재 상황으로서는 나쁘지 않다. 저는 좀 그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 상승의 논리가 일단 반도체 이익의 상단이 아직 안 잡혔어요. 얼마인지 모릅니다. 원래 60조에서 시작했던 게 작년 한 가을 되면서 80조 올라왔고 겨울 넘어오면서 100조 올라왔다가 지금 120조, 공격적으로 보는데 150조를 보고 있죠. 네. 그러니까 그 상단이 잡히지도 않았는데 지금 우리 시장에 고평가를 논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의 포인트는 지금 뭐 현대차 많이 올랐다고 걱정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 현대차가 PR 5배에서 기어 올라온 거라니까요. 네. 근데 왜 올라왔습니까? 로봇이라고 하는 새로운 서사, 내러티브가 생기니까 올라온 거고, 그러면 그렇게 올라왔지만 여전히 PR 기준으로 봤을 때 이제 8배 수준, 9배 수준으로 올라왔는데 시장보다도 여전히 많이 싸요. 그러면 이게 과연 잘못된 거라거나 아니면 미국 시장으로 옮겨가야 될 우리 시장의 과열 양상이라고 착각하는 것은 단기적으로 주가가 많이 올랐으니까 일시적인 조정이 올 거라는 건 오케이. 그런데 이게 지금 구조적으로 변하는 걸 뭔가 자꾸 착각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옛날에 미국에 소위 꺾을 거까지는 아니고.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니프티 피프티 50에 갈 때도 똑같았죠. 그 미국의 50 종목이 장세 쭉 끌고 가면서 1000에서 10,000까지 다우지수를 끌고 갔는데 그때도 엄청난 뭐 고평가 논란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그런 구조적 전환이 왔으리라고 생각하진 않지만 지금 나타나고 있는 두 가지 변화가 전혀 시장에 무리를 줄 만한 상승이 아니고 펀더멘탈을 동반했거나 그 펀더멘탈에 충분히 기인한 상승이 나타나고 있는 거라서 저는 뭐 지금 별로 두려울 만한 이유가 없고 오히려 2년 전에 주가가 안 올라갔던 게 이상한 현상이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추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말씀하세요.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반도체 지금 기존에는 거래 단위 이제 B2B 거래에서 보게 되면은 분기 단위, 3개월 단위의 이런 계약 체결 부분들이 있었는데 지금 이제 하반기부터 이제 반도체 가격이 어디까지 올라갈지 잘 모르기 때문에 네. 이제 그냥 글로벌 그런 필요로 하는 이쪽 수급 쪽에서도 뭐냐 1년 단위, 2년 단위, 3년 단위 뭐 이런 연 단위로 계약을 하자 이런 개념은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장기 계약을 맺자라는 부분들로 보여지고 있는 부분들이니까요. 지금 현재 그 방금 이사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상단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예. 자, 요즘 1대3 법칙이라고 왕왕 되는데 이제 HBM, AI 거기에 이제 필수적으로 쓰이는 게 HBM이잖아요. HBM 1비트를 생산하려면은 DDR 3비트를 포기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만큼 왜냐면 HBM이 DDR을 쌓는 거니까. 그러면 이쪽에 이제 이런 DDR 쪽이 부족해서 지난해 연말 대비 1분기에 반도체는 평균적인 가격이 50%까지 오를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이 내용을 트럼프 대통령이 모르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그죠? 가격이 올라? 그냥 두고 볼까? 근데 중요한 건 그럼 말씀하신 그 논리를 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예를 들어서 너 찍어서 가격 깎어 이렇게 얘기해야 된다는 건데 그러면 우리는 안 만들면 돼요. 그러니까 증설을 안 하면 되죠. 그러니까 지금
이걸 해결하는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죠. 공격적으로 증설을 해서 미국 내에 가서 거기서 생산. 미국에서 하던 우리나라에서 염색은 안 하던 먹인다고 공급할 했으니까. 수 있는 빠른 물량들을 만들어주면 되는데 그것도 엄청난 뭐 수십 조의 돈이 필요한 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기업이 뭐 트럼프가 찍어 누른다고 해서 뭐 2년밖에 안 남은 대통령 얘기를 듣기 위해서 그런 일을 한다? 제가 보기에 삼성전자가 테일러 공장을 가지고도 미국과 3년을 지금 뭉개고 앉아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만약에 트럼프가 그런 액션을 한다? 제가 보기에 짓는 척만 하고 2년 뭉갤 가능성이 아주 높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TSMC가 지금 애리조나인가요? 늘린다고 해서 관세를 대만에 15%로 낮춰줬잖아요. 네. 뭐 아주 잘하겠죠. 알았어요. 자, 뭐 또 거창한 얘기를 하려면 또 얘기가 너무 복잡해지니까 자, 내려가서 기업 얘기로 갑시다. 기업 뭐 준비하신 게 있어요? 저는 일단은 요즘 오늘도 이제 전력 얘기들 좀 많이 전력? 많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오늘 LS 일렉트로닉이 오늘 또 많이 올라가고 있고. 근데 저는 좀 다르게 한번 좀 생각을 해봤어요. 어떻게? 자, 이게 LS 일렉트로닉, 효성중공업, 뭐 HD, 현대일렉트로닉 이런 기업들이 이제 잘 가는 이유들은 성장성이 되게 높기 때문에 그거를 반영을 해서 주가가 이제 올라가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매출액도 많이 늘어난다로. 그런데 한국도 데이터 센터를 짓거든요. 네. 한국이 데이터 센터를 짓는데 앞으로 한국도 필요로 하는 게 20기가와트 이상에 대한 전력이 필요로 하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데이터 센터를 짓고 전력을 하게 되면은 물론 이 3사에 대한 것들이 제품을 많이 쓰겠죠. 그런데 이 모든 전력은 한국전력에서 거래가 이루어집니다. 네. 한국전력에서 거래가 이루어지면 한국전력의 매출액이라든지 영업이익도 더 올라가요. 그러면 지금 현재 그 영업이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로 딱 봤을 때 지금 한국전력이 38조 뭐 이렇게 36, 시가총액? 예, 시가총액 이렇게 되는데 효성중공업이 HD인가요? HD 네. 현대 이게 하여튼 가장 높게 있는 게 31조 정도. 그런데 영업이익이나 매출액을 비교하게 되면은 월등히 한국전력이 저평가돼 있는 상태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거는 한국전력도 이제 그전에는 상승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반영을 뭐 성장성이 안 보였는데 저는 이렇게 반대로 생각해 보면은 한국전력도 일제 성장성이 보이는 거 아닌가. 지금 현재보다 25% 이상에 대한 전력의 거래가 더 이루어지는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우라늄 재처리 부분들이 진행되지 않습니까? 한국전력에서 자회전, 한국수력 원자력 부분들이 있는데 네. 전국에 있는 원자력 발전소의 그 안에 수조에 다 쓴 폐연료봉들이 지금 그득그득 쌓여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이제 재처리 부분에 대해서 미국이 이제 그 허가를 하고 같은 지분 투자를 해서 한국 재처리 사업에 대해서 하겠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라늄에 대한 구입 부분 이 가격이 좀 저렴해질 수도 있고요. 네. 이런 부분들이 다 실적으로 반영되는 부분들. 그다음에 이게 전 세계 70%가 우라늄 같은 경우가 전 세계 70%가 러시아 쪽에 있는데 지금 구하기도 좀 쉽지는 않은 상황에서 재처리를 통해서 이거를 다시 연료봉을 만들어서 그 원자력 발전을 통해서 그 원가를 줄일 수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좀 되기 때문에 한국전력도 충분히 성장할 수 있는 기업이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 주가는 좀 싸지 않냐? 저는 좀 이렇게 좀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네. 시장에서 이제 드디어 한국전력을 보기 시작하는군요. 한국전력 참 머리 아픈 주식. 김종현 회사는 기업들 뭐 어떻게 정리를 좀 해볼까요? 오늘 하이브 뉴스가 하나 나왔는데 BTS. 드디어 이제 BTS가 돌아왔잖아요. 그래서 내년 상반기까지 계획을 발표했더라고요. 79회. 월드 투어 네. 플랜을. 네, 지역별로도 이제 뭐 남미도 가고 뭐 여러 지역들 다 가는데 79회 정도의 이제 발표를 했는데 이 모객수 기준으로 하면 기존에 이제 생각했던 게 한 300만 정도였는데 이거 훨씬 뛰어넘는 뭐 400만 정도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수치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저는 뭐 다 좋고 매출 늘어날 건 거의 뭐 100%죠. 이건 100%인데 우리가 이제 블랙핑크에서도 봤던 것처럼 매출은 생각만큼 늘었는데 네. 이익이 생각만큼 안 늘었단 말이죠. 네. 그러면 마진율 배분이 많이 좀 달라졌나? 아. 라는 걸 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이 블랙핑크와의 연예인과 YG와의 뭐의, 어떤 예, 예. 마진율 배분이. 그래서 수익 아마 배분이. 네, 지금 BTS도 새로 계약한 거니까 당연히 이제 BTS가 더 유리하게 마진율 배분을 했을 텐데 시장이 지금 기대하고 있는 것만큼 매출은 나올 것 같은데
이익률도 그만큼 나올까에 대한 고민은 좀 필요하니까 지금 당장은 뭐 주가 사면도 올라갈 것 같기는 하지만 그 눈높이에 대한 고민은 좀 필요할 것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하이브 네, 그래서 하이브가 괜찮은데 주목해 하이브가 봐야 지금 되는 시점이 됐다. 네. 그러니까 지금부터 투자는 가능하다라고 보는데 중요한 것은 뭐 50만 원 또 넘게 막 목표가를 제시하고 있는 그 정도 가기 위해서는 마진율이 꽤 많이 올라와야 될 텐데 그게 가능하냐는 조금 우리가 신중하게 생각하자는 거죠. 아, 오케이. 뭐 더 많이 잘 돼가지고 더 많이 나누고 이렇게 하면 좋죠. 우리의 이상이죠. 그렇죠. 없는 거 못 벌어가지고 찢어먹고 뭐 이러면은 서로 피곤해지는데 많이 벌어서 잘 됐으면 좋겠네요. 다카이치 총리도 BTS 팬이라고 했던 것 같은데, 그죠? 네. 어디 뭐 드럼 연주하는 것도 봤고 그런데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더 듣고 싶은데 시간은 또 정해져 있기 때문에 오늘은 여기까지. 알파경제 김종효 이사와 그다음에 DB증권 을지로 금융센터 이용로 차장이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